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께 사연을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또 링크를 열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거의 160개 정도의 사연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중복 없이 160개. 그러니까 중복 없이 160개의 사연이 왔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무서운 사연이 있구나, 이 세상에는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뽑히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죠. 준비를 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오늘 저희가 총 사연을 몇 개 소개해드리기로 했죠? 총 12개 12분. 예. 네. 12분 당첨자 전원에게 전원에게는 저희 단체 폴라로이드와 사인 CD를 드립니다. 그리고 3등 선물이 뭐죠? 선정 선물은 야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설빙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6분에게 아, 6분에게 설빙 좋습니다. 추우니까 또 너무 또 네, 달달하게 여름에 드시고 또 예. 자, 2등 선물은 삼계탕 세트입니다. 너무 좋죠. 4팩을 3분께 드립니다. 어. 온 가족이 논아 먹으라고. 네. 그리고 대망 자, 1등. 1등 선물. 1등은 바로 10만 원 상당의 야. 과일 세트를 와. 3분께 총 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이거 순위는 순전히 이제 운으로 네. 저희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할 것이고 선물의 등수가 이렇다. 네. 사연의 등수는 없다. 네. 네. 저희 요거 예. 팬분들의 사연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도 느꼈던 저희도 약간 오. 살면서 느꼈던 그런 무서운 거 무서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희 뭐 활동하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호텔에서도 많이 자다 보니까 그 아, 호텔 네. 사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 많이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꽤 그랬었죠. 말씀드리긴 드렸었죠. 거기 도시가 자카르타. 자카르타. 예. 자카르타였고 자카르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자꾸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처음에 물 떨어지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이게 약간 좀 그 전에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고 갔어. 그 전에 무서운 맞아, 얘기를 맞아. 많이 듣고 들어가서 짐도 안 풀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그 숙소가 되게 넓었어요. 아 맞아요. 개인실이었는데 맞아. 엄청 넓었어. 맞아. 그래서 자꾸 약간 이런 소리가 나길래 메트로놈을 틀어놨나 어. 누가? 아 물이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안 나. 안나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야 이거 참 기묘하다. 앉아 있는데 또 그래서 다시 들어갔죠. 왜 또 안 나?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울 같은 큰 거기서 빡! 와! 그 소리가 갑자기 오. 그 깨지는 듯한 그 소리 듣자마자 일어나가지고 트리언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서성이다가 야, 아마 제 방으로 왔나? 그랬던 두준 씨 방으로 가고 그때 동훈 씨도 무슨 무서운 걸 좀 느꼈죠. 맞아요. 그래서 동훈 씨도 두준 씨 방으로 오고 그러고 나서 셋이 꽤 오랫동안 맞아요. 이러고 있었어. 그날 카톡으로. 저 기억나는 게 막 카톡으로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처음에 기광이 형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난 그런 거 괜찮은데? 모르겠는데? 좋던데? 똑똑똑. 야, 나도 무섭겠다. 그래서 3시간 무섭다. 근데 기광이가 무서워할 맞아, 정도면 맞아, 들어갔을 때 맞아. 진짜 아니 왜냐면 저도 뭐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 어디 그래서?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있었어. 방에 있었는데 뭐 다른 소리는 없었고 밖에서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대였으니까 뭐 이렇게 하우스키핑이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누구세요? 뭐 이렇게 뭐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문을 열었어. 근데 복도가 되게 길었거든요. 길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거 기묘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이거 약간 싸한데 해가지고 뭐 다시 뭐 컴퓨터 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또 이 소리가 들려서 딱 들리자마자 이번에 바로 나갔는데 복도가 긴데 아무도 없어. 진짜 길어. 복도 진짜 길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집 이게 샀죠. 하나 집 샀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를 바로 이제 모여서 잠이 들었던. 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숙소 생활은 아닌데 이제 저랑 두준 씨랑 기광 씨도 거기 아파트 살았었나? 옛날. 응, 옛날에 아, 예. 삼성동에. 맞아, 이렇게 맞아, 셋이서 맞아, 같이 맞아. 살았었나? 맞아. 어, 아니, 어, 다 어, 있었어. 어, 저도 어, 있었어요. 우리 다. 아, 다 있었나? 다 있었어. 아무튼 거기 아파트에서 생긴 일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잠만 자면은 한 3일, 4일에 한 번꼴로 자꾸 가위가 눌리는 거야. 근데 가위 자주 눌리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거 가위 온다. 알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가위 눌릴 것 같다. 온다. 이거 가위다. 그때 이제 잠을 깨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잠을 들었는데 이거 가위 온다.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덮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누가 이불을 이러는 거야. 이렇게 덮었는데 누가 펄럭펄럭 이러는 거야. 누구야? 몰라. 며칠을 못 잤어요, 진짜로. 며칠을 못 잤었어. 와, 그거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누구야? 이게 가위에 눌린 상태가 아니고 가위가 눌리려고 하는데 눌릴 것 같으면 이제 설잠처럼 깬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펄럭펄럭 잔다. 누가 어. 자꾸 이렇게 펄럭. 그게 가위의 약간 증상이었을. 아니 제가 흔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깨려고. 깨려고 제가 깨려고 흔들었는데 제발 뭐 이렇게 깨줘 했는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다. 검은 봉다리 썰. 동리랑 요셉이 검은 봉다리 썰. 검은 봉다리 아, 써. 아시죠? 그때 그때- 그건 너무 기억 아직도 너무 생생하죠. 검은 봉다리 써? 그러니까 이거는 에피소드가 따로예요. 따로인데 알고 보니 같은 맞아요, 에피소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어디 해외였는데. 막 자고 해외였어요. 둘이 같은 방이었을 거예요. 이제 룸메이트로 많이 썼으니까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있는데 동훈 씨가 그때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검은 봉지 같은 게 이렇게 있다가 펄짝 하더니 저한테 덮는 쑥 느낌. 오더니 가위가 눌린 거야. 펄짝 하더니 가위가 눌렸다고? 가위가 눌린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거실 같은 데로 나갔어요. 동훈이가 게임하고 있는. 동훈아 나 가위 눌렸다. 그래서 뭐 검은 봉지 같은 게 펄짝했다. 형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러는 거야. 똑같은 가위. 똑같은 가위가 눌린 왜 이렇게 가위들은 눌려? 진짜 미쳐버리겠네. 근데 그게 이제 봉지처럼 진짜로? 느끼는 건데 약간 어떤 형체 같은 그런 검은색의 물체가 네. 펄짝 약간 쓰레기 봉투 같은 엄청 어, 큰 약간 이런 맞아, 게 맞아, 이렇게. 맞아. 근데 그 비슷한 걸 둘이 같이 껐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근데 그 방이지. 전에 동훈 씨가 가위 눌렸다는 얘기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동훈 씨는 그러고 나서 같이 맞아, 맞아. 뭐 공연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날 제가 같은 가위를 눌렸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그때 이제 JYP 당시에 그 귀신 많았죠. 이야기가 네. 되게 맞아 많았잖아요. 맞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맞아. 지하에 많았고. 지하에 특히 많고 맞아. 여기 5층도 꽤 있는데. 보컬실. 맞아. 저도 기억나요. 지하 안무 연습실 크게 쓸 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하나 연습생들 쓰고 옆에 이제 아티스트 안무 연습실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그 연습생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새벽 1시인가? 1시쯤이었으면 이제 직원들 다 퇴근하고 이럴 텐데 2층 보컬실이 다 한 4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2층이 한 4개인가 5개로. 근데 이 대각 끝에서 이 대각 끝으로 누가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다 칸막이가 돼 있는데. 다 왜냐면 우리 그 JYP 보컬 약간 층간 소음으로 층간 소음으로. 그래서 진짜 있긴 있나 보다. 그때 저희 연습생 중에 있긴 있나 보다. 있긴 있나 보다. 왜냐면 음악을 아니 얘기가 왜 이렇게 왜냐면 김 빠지게 해? 왜냐면 음악을 좋아하는 이렇게 음악이 있는 곳에 음악 또 귀신. 귀신들이 음악 있으니까 있긴 있나 보다 하면서 자 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랬죠. 저희 옛날에 그 연습생 친구 중에 귀신 보는 소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귀신 보는 소녀가 보컬실에 막 이렇게 한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허공을 막 이렇게 보더니 무서워. 맞아. 무서웠죠. 그래서 맞아, 누구야 왜 그래 이러면
저기 있네. 맞아, 계속 맞아, 막 맞아. 이러고. 소름 돋았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저는 제일 소름이었던 그거였어요. 그때는 CD 플레이어로 저희가 CD를 구워서 그치. 노래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키지도 않았는데 맞아, 음악이 맞아. 켜지고 그런 일 너무 진짜 많았어가지고 비일비재했죠. 그게 전자 약간 피아노 막 자동 연주되고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그게 약간 제일 소름이었어. 다른 거보다. 예전에 제가 그 M사 예. 연습생으로 있을 때 예, 그 회사 연습실이 어떤 그 약간 폐 술집을 개조를 했어요. 지하에 완전 지하에 개조를 해가지고 약간 좀 스산한 분위기가 나는 연습실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막차를 놓친 거예요. 거기가 양재동이었거든요. 막차를 놓친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혼자 자야 되는. 자야겠다 연습하면서 자야겠다. 그때 이제 우리 멤버들을 못 만났을 때 기광 씨랑 동훈 씨만 할 때. 야 그러고 나서 저 혼자 가사 보면서 연습을 하려고 그 홀이 가운데에 있고 보컬실 방이 4개가 있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있었고 제 방에 노래를 틀어놓고 그때 그 기광 씨가 얘기한 것처럼 CD 플레이어 그 이렇게 3개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 CD 3개 들어가요. 뭔지 알아요. 다 되면 이렇게 윙 돌아가가지고 A, B, C로 이렇게 알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막 노래 연습하면서 가사 찾아보고 막 이렇게 이제 홀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볼륨이 맥스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럴 때가 있어. 진짜 그게 정말.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빵 이렇게 커지는 거. 그대로 나왔잖아. 지하에서 그대로 나와서 일단 편의점을 갔어요. 일단 편의점을 가서 볼륨 안 줄이고? 못 줄이지. 그걸 어떻게 들어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 일단 나왔죠. 나오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볼륨 줄이고 했었던. 뭐 물리적 결함이 있었겠죠. 아 그렇죠. 네, 그쵸. 그렇죠. 네. 오래되니까 또. 플레이어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두준 씨부터. 네, 저부터 그러면은 당첨될 분 한 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사연입니다. 자, 28번 펴주시고요. 자 닉네임 벌써 벗은 임금님. 아이고야. 아 닉네임 안 무서워요? 네, 벌써 벗은 급하셨네, 임금님. 참고로 여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탑 3로 무서웠다. 담당자님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라이트입니다. 저희 집은 지은 지 5년 정도 된 전형적인 신축 아파트예요. 한 층에 2가구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 저희 집과 옆집 현관문 그리고 그 사이에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철제 방화문이 하나 있는 구조죠. 보통 저는 여느 자취생들이 그렇듯이 퇴근 후 배달앱을 자주 이용해서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소 정비가 안 된 때가 많아서 항상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남겨두곤 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달 완료 알림을 받고 현관문을 열어보면 보통은 현관문 앞 바닥에 음식을 두시잖아요. 근데 제가 시킨 음식은 매번 현관문에서 한참 떨어진 엘리베이터 문 근처 방화문 맞은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엔 라이더분이 빨리 가시려고 대충 두고 가셨나 싶었는데 시킬 때마다 거의 그쪽에 음식이 놓여 있더라고요. 왜 같은 동네면 간혹 같은 라이더분이 여러 번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라이더분의 성향이신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왜 그러시나 싶어서 한 번은 배달 현황을 보고 있다가 올라오실 때쯤 살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라이더분이 내려서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다가 또 주춤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음식을 놓고 서둘러 내려가시더라고요. 아 진짜 도대체 왜 자꾸 저기다 두는 거야? 밤에 문 열고 나가야 하는 게 조금은 귀찮아서 결국 다음번엔 요청사항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도 말고 문 앞에 배달해 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드린 첫날 배달 완료 알림과 함께 라이더분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머리가 쭈뼛 서면서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청사항 하셨는데 그 집 갈 때마다 방화문이 살짝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이 눈만 빼꼼 내놓고 저랑 손님 집을 계속 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음식만 두고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요즘 아파트 방화문은 법 때문에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닫히면 안쪽 계단실은 불이 꺼져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라이더분들이 음식을 들어 저희 집 현관문 앞으로 오려 할 때마다 누군가 그 어두운 비상계단 방화문을 1cm쯤 열고 그 틈새로 저희 집과 라이더분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봤다는 말인데, 문제는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도 들락날락 외출할 때도 수없이 그 방화문 앞을 열렸는지 닫혔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다녔다는 겁니다. 뭐지? 그냥 장난인가?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음식도 가지러 나가지 않고 그날 밤을 웅크리고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안실에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방화문과 계단실을 봐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경비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할 때까지도 방화문은 항상 잠가 놓아 달라고 하고 저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눈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야 무섭네. 야 무섭네요. 그쵸. 귀신도 무섭지만 진짜 인간이 무서워요. 라이더 분이 어. 한 말이 진짜라면 야 이게 진짜 무서운 와 근데 그 주춤하셨다는 포인트가 그니까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딱 보고 주춤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뭐 큰 또 사건이 없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고 이게 왜냐면 혹시 귀신이 아니더라도 네. 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올 수 수 있는 있으니까.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또 이사를 가셨고 잘 해결됐다고는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음 사연 한번 무섭습니다. 볼까요? 기광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었습니다, 주준 씨. 자 오, 다음 무섭네, 3등 무서워. 네 3등 설빙. 당첨자. 오 29번이네요. 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수박님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사연은 약 20년 전 초등학생 때 직접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고 학교도 1년을 채 다니지 못한 채 전학을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하게 된 동네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봉천동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언덕길을 굽이굽이 올라가야 하고 주택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학교가 가깝기도 했고 집 뒤에는 바로 작은 뒷산이 있어 체력이 남아돌던 저와 동생들에게는 최고의 놀이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들 중 한 곳에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여러분들. 마이크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아니야. 이게 내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영혼의 힘이다. 오, 자, 그 이벤트 아니죠? 일부러 한 거 아니죠? 읽어볼게요. 저희 집은 그 주택들 중 한 곳에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살면서 겪었던 기묘한 경험들은 모두 그 집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집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굣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현관문을 열면 항상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인사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안방 쪽에서 엄마가 왔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면서 안방을 보니 엄마가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네 하며 바로 방으로 향한 후 가방을 벗고 책상에 앉아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 엄마가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제 방문 앞에서 멈춰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티커를 붙이며 등 뒤에 있는 엄마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말이야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방 문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주방 쪽으로 걸어가더니 곧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시려나 싶어 별 생각 없이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크게 엄마! 하고 부르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동생이 학교를 마치고 온 줄 알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방을 힐끗 바라보니 엄마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그 모습을 확인한 저는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도 엄마인 겁니다. 장을 보고 오신 듯 양손에 봉지를 들고 계신 엄마는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박아, 와 있었네?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몇 초 전까지 주방에는 엄마가 서 있었는데 방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못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의아한 듯 쳐다보시더니 저를 스쳐 지나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분명 누군가 서 있던 주방에는 아무도 온데간데 없고 엄마는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방금 있었던 일을 정신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안방에서 엄마 목소리를 들었고 제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으며 주방까지 걸어가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고도 너가 잘못 봤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가족들 모두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날 이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그날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쯤 제가 그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꺼리게 된 사건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집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2층을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는 다른 가정집이 있고 정면으로 반층을 더 올라가면 위쪽 반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철제문으로 된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평소에는 가장 바깥 철제문만 잠가놓고 현관문은 열어둔 채 생활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철제문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 집에 혼자 있으면 집에 사람이 없는 척 조용히 바깥을 살펴보는 편이라 이번에도 아무 대답 없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깥 철제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유리 부분이 있어 누군가 서 있으면 검게 형상이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쪽에서 머리만 내민 채 그 검은 형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돌아가겠지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체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그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순간 그 형체가 가만히 유리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저를 찾는 듯 계속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가만히 멈춰 한참 동안 얼굴을 유리에 가까이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을 떼면 마치 그 사람이 제 존재를 알아챌 것만 같아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그 형체는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계속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으니 그 형체는 점점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 모습을 감췄습니다.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지?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던 저희는 평소 이웃집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나 가족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계단을 올라왔다면 맨발로 아주 조심조심 걷지 않는 이상 올라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사람은 정말 간 게 맞는 걸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직도 문 밖에 그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전화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숨죽이고 있다가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철제문을 확 열 수는 없었고 철제문 옆으로 이어진 큰 창문을 통해 계단 쪽을 내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단 옆에는 큰 창이 이어져 있었고 그 창은 저희 집 복도까지 연결되어 있어 창문으로 머리만 내밀면 계단 쪽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계단 쪽을 바라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얼굴을 빼고 창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그럼 아까 그건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는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서 보았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야, 아 누구였을까? 소름 상상이 되네. 소름. 그 모자이크 그분 기억나시죠? 네, 알죠. 예전에 저희 외갓집도 그 철제문에 맞아. 이렇게 돼 있어서 모자이크처럼 네모나게 보이는 약간 실루엣 형상만 보이잖아요. 건너편에. 빌라들이 약간 그런 문이 맞아, 좀 맞아, 많았죠. 많아요. 네, 와 맞아요. 무섭네. 그게 맞아. 상상이 되면서 무섭네. 뭐 까치나 까마귀였겠죠. 그냥 이렇게 그죠. 아니, 저는 뭐 가스 검침하러 오신 분 근데 소리가 안 났대잖아. 발소리가. 그만큼 조심스럽게 오신 거지. 아니, 도둑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엔 또 그럴 수 그죠? 있죠. 도둑이 또. 와. 야, 소름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아 좋네요. 야, 쉽지 않네. 네. 야 또 닌자였나 보다 이런 댓글도 닌자. 있고. 네. 아니면 굉장히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그 우편 배달 업무. 아니면 뭐 대형 조류 있잖아요. 외가리 그런 친구들 우편 배달 있잖아요. 업무. 아 그렇죠.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리고 발소리가 계단 났다니까.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 스킬 그치, 아세요? 그치. 알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게 거? 그렇게 내려가셨을 거예요. 맞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네, 그래요. 생각이 안 난다고. 자 12번 사연입니다. 닉네임 켄님께서 보내주셨고 제목이 노인들이 내민 손입니다. 무서운데? 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살았던 조금 특이한 집과 그 집을 떠난 뒤 꾸었던 이상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살게 된 집은 산 중턱쯤에 있었고 원래 절로 사용되던 건물을 가정집으로 개조한 곳이었어요. 집 주변에는 다른 집이 거의 없었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아스팔트 길 끝에는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뒤 제가 조금 더 자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저는 다시 그 집 아래 계곡에 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곡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도 겁을 먹거나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물이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만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집으로 올라가는 아스팔트 길 쪽을 봤습니다. 길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오, 이거 무서운데? 그분들은 물속에 있는 저를 바라보며 거기는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중 한 분이 내민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고 따라가려던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는 노인들밖에 없지? 무섭잖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아빠도 그날 새벽에 저에 관한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 꿈을 거의 꾸지 않는 분이었고 꿈 이야기를 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빠도 꿈속에서 제가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 꿈속 계곡물과는 달리 아빠의 꿈에서 저는 흙탕물 속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제가 계속 흙탕물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깨끗한 물로 씻겨주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꿈에서 저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깨끗하게 씻어줬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꿈이 정말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 꿈을 떠올리면 궁금해집니다. 길 위에 서 있던 노인들은 정말 위험한 물에서 저를 구하려 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손을 끝까지 잡고 따라갔다면 어딘가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었던 걸까요? 이게 우리 사연자님의 꿈만 있었으면은 그냥 묘하다. 근데 아버님의 아버지 꿈까지 있으니까 기묘하다. 이렇게 되네. 내가 옛날에 그런 거 그 얘기 많잖아요. 약간 진짜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꿈에서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서도 좀 차용이 많이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조상님이 이렇게 오셔. 내가 꿈에서 어떤 빛을 향해서 내가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조상님이랑 할아버지가 얘야 지금은 올 때가 아니야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약간 정반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묘한 꿈이다. 그리고 무섭다. 아버님이 또 흙탕물에서 놀고 있었던 우리 사연자분을 깨끗하게 씻겨줬기 때문에 그쵸. 노인의 손을 놓고 잠에서 깰 수 있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얼굴에도 소름이 돋는데 미쳐버리겠어. 아니 닭살이 지금 그 노인이 이제 저승사자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재밌었습니다. 자 동훈 씨가 또 사연 하나. 35번입니다. 35번. 닉네임 우리님이십니다. 우선 이 무수한 사연들을 읽고 있을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보낸 사연은 그다지 무서운 사연은 아니고 좀 신기한 일이지만 그래도 보내봅니다. 혹시 가위에 잘 눌리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도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이에요. 워낙 자주 겪다 보니까 이제는 가위 눌린 상태에서 눈도 뜨고 어눌하게 말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나중엔 그냥 또 가위 눌리네 하고 눌러 하면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수한 가위 눌림 경험 중에 딱 한 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평소처럼 가위가 눌려 가위 지겨워 하며 슬쩍 눈을 떴는데 원래 보여야 할 방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고 시간이 지나자 시야가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거 가위 눌린 거 아니고 꿈인가? 싶을 즈음 저 멀리 희미하게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흰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계속 무언가를 속닥속닥 수군거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위 눌리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소처럼 말도 못하고 몸만 굳은 채 끙끙거리며 제발 가위야 풀려라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젓더니 마치 아니네 라는 표정을 짓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분명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ASMR 하듯이 말이에요. 양쪽 귀에서 여자 여러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였고 무슨 말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름만 쫙쫙 돋아서
주기도문이며 찬송가며 속으로 열심히 부르며 빨리 이 소리가 사라지길 바라고만 있었습니다. 소리는 양쪽에서 들렸다가 한쪽에서만 들렸다가 반대쪽 귀에 속삭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목소리로 아니네 라고 말했고 모든 소리가 일제히 멈추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 중에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딱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아니네. 그리고 그제야 방천장이 보이면서 가비가 풀렸습니다. 소름 돋는 경험이라 꼼짝 못한 상태에서 드디어 풀렸구나 안도하던 찰나에 배 위에 이상하게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개를 슬쩍 들어보니 제 침대 옆면에 걸려있던 거울이 통째로 떨어져 제 배를 덮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고정하던 못도 빠져 이불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소름 끼쳤던 건 그 거울을 벽에 달아둔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새 거울은 아니고 부모님이 어디선가 얻어오신 큰 거울이었다는 점에서요. 제 방에 있던 기존 거울이 작아서 큰 거울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날 밤은 무서워서 거울을 치울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침대 위에 엎어놓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결국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엄마가 절 깨우며 왜 거실에서 자고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표정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게 좀 이상해서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닌지 물었는데 엄마가 간밤에 기괴한 꿈을 꿨다면서 꿈자리가 너무 좋지 않아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 깨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엄마는 제 방에 들어가 엎어져 있는 거울을 보더니 당장 버리자고 했어요. 새벽인데도 엄마와 함께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거울을 가져갔고 날이 밝고 폐기물 처리하겠다며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멀쩡한 거울을 왜 버리냐며 의아해하셨지만 엄마는 이유를 말하지는 않고 그냥 버려야 한다고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경비 아저씨의 이상하다는 표정이 기억에 나네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가위는 종종 눌리지만 그날처럼 이상한 사람들을 보거나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어요. 다만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떨어진 그 거울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었던 거울이었을까요? 거울 이런 거 주워면 안 돼요. 진짜. 거울이 약간 그런 뭔가 매개체지 않나요? 그쵸. 그쵸. 저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무섭다. 진짜 무섭네. 아우 무서워. 안 무섭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뭐 가구라든지 거울을 함부로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느낌상 뭐 이렇게 뭐랄까 현관을 마주보고 거울을 둔다든지 침대에 맞아, 그거 풍수적으로 안 이렇게 좋으니까. 마주보고 이렇게 거울을 두는 건 뭔가 느낌상으로는 좀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네. 자 이제는 몇 등 자, 상품이죠? 아직 설빙입니다. 네, 설빙입니다. 두 분. 16번. 자 16번 닉네임 걸걸 야호. 아 닉네임이 걸걸 야호. 아니 걸걸하게 해주셨어야죠. 야호. 걸걸 야호 이렇게요? 걸걸 야호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15년 차 라이트입니다. 친한 친구 말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라 하니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캠핑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날도 여름에 계곡으로 캠핑하러 갔어요. 늘 같이 캠핑하러 다니던 삼촌들도 있었고 계곡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가족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엄마는 그늘에 계시고 저랑 1살 터울의 남동생, 아빠, 그리고 같이 온 삼촌들도 모두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튜브를 타고 떠다니다가 사람이 조금 적은 곳에 밀려왔는데 물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됐습니다. 동생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우반신? 우반신이 뭐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반신욕을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야? 우반신은 물에 잠기고 좌반신은 물 위로 나와 있는 형태로 물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도 무관심이 좀 더웠나 보다. 계속 초점 없는 눈도 계속 뜨고 있었고요. 어떻게 눈을 뜨지? 얼굴이 저를 계속 향해 있는 채로 물에 떠 있는 게 볼수록 동생이랑 닮은 것 같고 이상하게 떠다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엄마 말씀으로는 동생이 아빠를 찾겠다며 물로 다시 들어갔는데 아빠는 동생을 못 만난 거죠. 모두가 동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방금 내가 본 그게 내 동생이면 어떡하지? 내가 무서워서 나온 것 때문에 동생이 죽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었어요. 다행히 아빠가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셨고 동생은 큰 이상 없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어 친한 친구랑 술을 마시다 이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동생이 물을 무서워하는 걸 볼 때마다 더 빨리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고 너무 미안했다고. 근데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물에 그렇게 한쪽만 뜰 수가 없어. 그거 네 동생 아니야. 너 물귀신한테 홀릴 뻔한 거야. 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뜨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게다가 제가 그걸 보고 나와서 동생이 사라졌다는 걸 알기까지도 꽤 시간이 흘러서 어린 저는 동생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던 건데 동생은 육체적인 후유증 하나 없이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지금은 둘 다 20대 중후반으로 그런 일은 까먹었던 것도 까먹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지만 여름이 되면 간혹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봤던 건 정말 제 동생이었을까요? 야. 소름 돋는다 이거. 그 우반신이 잠겨 있는 걸 상상하며 이렇게. 와. 이렇게. 무섭네. 수영 선수 아니었을까요? 수영 선수도 아마 그렇게 싱크로나이즈 선수들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야 우리 기광 씨가 두준 씨 오늘 잠자게 하려고 고군분투하네. 팔로 이렇게 버티기.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해요 이거. 아 그리고 이쪽만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여름에 한여름 때. 그치. 더워가지고 이쪽도 한번 식혔다가 이제 반대쪽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 찰나를 계속 보신 거 아니야? 이 찰나를 보고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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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잘 수 있겠죠. 잘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기광 씨가 한번. 갑자기 13번 안 나왔나? 왜요? 13번 무서워요? 야야야야. 13번 야. 13번인가요? 설빙. 자 닉네임 문정님 보내주셨고요. 제목은요. 그날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 어느 여름날에 겪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아빠는 출장, 엄마는 3교대 중 나이트 근무, 동생은 수학여행으로 집에 없고 저와 할머니만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 방에서 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부자리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새벽 시장에 다녀오시곤 해서 제가 방 안쪽에서 자고 할머니가 방문 앞쪽에서 주무셨어요. 그렇게 잘 자고 있었는데 마당 너머 대문에서 할머니가 문정아 문 좀 열어주거라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할머니 방 창문으로 밖을 보니까 대문 밖에서 할머니가 제 쪽을 보고 계셨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0분을 좀 넘긴 시각이었어요. 이 시간에 외출을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밖에서 할머니가 대문을 흔들면서 문정아! 문 좀 열어주거라! 하고 또 소리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빨리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자려고 방문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몇 걸음 안 가서 발에 물컹하는 감각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내려서 보니 제가 밟은 건 할머니의 손가락이었어요. 정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음과 동시에 어딜 봐! 하는 호통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바로 옆에서 소리를 치는 것처럼 귀랑 머리가 울릴 정도로 소리가 컸고 본능적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니 할머니가 양손으로 대문을 잡고 흔들면서 다 왔는데 어딜 봐! 당장 문 열어! 문 열어!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대문이 격하게 흔들리면서 나는 철컹이는 소리랑 소리가 다 갈라질 정도로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잠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시야에는 창문 밖으로 대문 앞에서 소리치는 할머니와 방문 앞쪽에서 숨소리도 안 날 만큼 조용히 잠든 할머니가 동시에 보였거든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운데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은 상태로 한동안 계속 울었어요. 귀를 막았지만 밖에서 계속 소리치는 게 들렸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멎었길래 이불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벽에 걸려있던 시계의 시각이 4시였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게 무서워서 눈만 빼꼼 보이는 상태로 밖을 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제 쪽을 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니까 하고 혀를 차는 걸 끝으로 뒤돌아서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혀 차는 소리마저 제 귓가에 울리길래 다시 무서워져서 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누가 이불을 확 걷어냈는데 할머니였어요. 그때까지도 진짜 할머니가 맞는지 아직 꿈을 꾸는 중인지 너무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이 더운 여름날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난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정말 잠을 자다가 깨서 겪은 일이었고 제가 봤던 대문 밖 할머니는 외모도, 체형도, 입은 옷도, 목소리도 저희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 할머니가 이불을 걷어낼 때까지 눈물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잠에 든 것도 아니에요. 분명 꿈이 아닌 현실인데 그날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이날이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여전히 소름 끼치는 날이랍니다. 야. 연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40분 동안 그 소리를 들으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물컹했었던 할머니의 그 손가락. 와. 그런데 그 밟히면 사람이 아프니까 깰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쥐죽은 듯이 주무시고 계셨고 밖에서는 문 열어 이러면서 40분 동안 이거 소름 돋네요. 무섭습니다. 야. 뭐였을까? 길을 잘못 찾을 때 다른 할머니 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네. 잠이 많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친구들이랑 막걸리를 늦게까지 드신 거죠. 아니 옆에 근데 주무시고 계셨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할머니인데 다른 막걸리를 많이 드시고 이제 이 집이 내 집인가 하다가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는 거죠. 예. 그 밟은 게 쌍둥이 썰. 그쵸. 그럴 수도 있고. 큰 할머니였던 거. 밟은 게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할머니 옛날에 그 먹던 옛날 젤리 말캉말캉한 거.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먹는 거. 손이 이렇게 말캉하진 않거든요. 사실. 아니면 그거 밟으면. 있잖아요. 그 유과라고 하나요? 그 그쵸, 정전 그쵸. 느낌 같은 어. 거, 말캉한 거, 하얀 거. 딱 밟으면 바로 할머니께서 아야 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앉자고 하는 뭐야 하면서 거예요. 등짝 스매싱인데 이제 평온하게 그래요. 주무셨다? 제가 봤을 때 할머니 쌍둥이시거나 옆집 할머니. 그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사연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등 선물이 나가고요. 자, 삼계탕 세트. 삼계탕 세트 받으실 첫 번째 분 몸보신 하시라고. 삼계탕 세트. 21번. 자, 21번 사연입니다. 명랑을 요거는 약간 짧고 또 네. 슬프고 살짝 소름이 돋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양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들으시면 또 눈물을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야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닉네임 서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꿈을 가끔 꾸는 20대 평범한 라이트입니다. 약간은 소름 돋고 슬픈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저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중에서도 2년 전
9월에 꿨던 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현실 같은 감각으로 가족들과 웃으면서 TV를 보고 밥도 먹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가족들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희 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있습니까? 하는 낮은 음성이 들렸어요. 저희 집은 현관문을 열면 신발장이 있고 중문으로 불투명한 미닫이 문이 한 번 더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현관문만 열고 미닫이 문은 열지 않은 채 계속 저희를 부르며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이 불투명하더라도 사람의 실루엣 정도는 보여야 하는데 왜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표정이 굳은 채 미닫이 문을 확 열고는 어디서 난 건지 모를 소금을 뿌리며 여기서 나가!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곳으로 저희 집 고양이가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좋지 않은 꿈인 것 같고 고양이가 우리를 지켜준 것 같으니 고양이에게 잘해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뛰어놀며 저희를 반겨주던 그 아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싶다가도 이후 작년에도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꾸게 되었고 또 한 마리의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그 꿈에서처럼 그 아이들 둘이 저희 집을 지켜주고 먼저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 사연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거나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고양이. 야, 이거는 지켜줬네 고양이가. 고양이가 와. 굉장히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와 고양이. 와 고양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와. 고양이 대단한데요가. 고양이가 두 번이나 그것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가족들을 다 지켜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좀 안타깝긴 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그리고 또 삼계탕 4팩 드리니까요. 네. 가족분들이랑 맛있게 맛있게 나눠 드시면 몸보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동훈 씨가 한번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25번 25번. 25번. 라이트 님이 보내주셨어요. 진화하셨나봐요. 아파트 운동하는 사람들에겐 좀 무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목 운동 중에 들었던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포 특집이 반가운 무더운 지방에 사는 라이트입니다. 평소에 너무 더울 때 공포 영상을 찾아보곤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3년 전쯤 계단 운동이 건강에 좋다기에 종종 아파트에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는데요. 그날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귀에 줄 이어폰을 꽂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1층, 2층, 3층. 올라가다가 10층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음악 소리를 줄이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계단의 문은 그대로 닫혀 있고 소리도 안 났고 누군가가 뒤따라 올라오는 발소리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층에 올라갈 때 흐린 소리로 도망가 라는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잘 읽는다. 진짜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계단에 문이 열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고 발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이 공간에 저 혼자란 말이죠. 너무 무서워서 귀를 쫑긋 세우고 빨리 가려고 조심조심 올라갔습니다. 16층을 올라갈 때 아까 12층에서 들었던 그 똑같은 여자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기분 나쁘게 웅얼거리며 웃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바로 뒤에서 저 말고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단에 있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안 났거든요.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계단 아래쪽을 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층, 21층 올라갈 때 그 여자 목소리, 웃는 소리가 또 들렸고 마침내 24층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 제 등 뒤에서 도망가지 마
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진짜 소름이 돋고 무섭고 혹시 뭔가가 집까지 따라왔을까봐 벌떡 일어나서 현관에 소금을 막 뿌렸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더니 다들 그냥 예민한 거다, 스트레스다, 운동을 무리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과 이틀 전에도 저는 24층을 2번이나 왕복하고 산책까지 멀쩡히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날 밤 그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제가 처음 겪어본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공포스럽고 미스테리한 경험이었습니다. 미스테리. 이어폰에서 나온 소리겠죠. 도망가. 맞네요. 이어폰에서 도망가지 마. 뭐 어떤 컨텐츠를 듣다가 그죠? 공포 사연을 또 주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알고리즘에 걸려서 도망가지 마 나왔을 확률이 높다.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땐 무서움을 좀 덜 타시는 게 이런 일을 겪고서도 또 계단 운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예. 와 근데 24층까지 걸어오는 그러니까 그걸 2번 왕복하시고 그러니까요. 산책까지 멀쩡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해보니까 괜찮던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신 분인데. 자 이번에는 예. 투슈 씨가 한번 다시 자 여기까지 삼계탕. 네 자 31번 31 번 사연. 닉네임 하트 라뷰 사랑해. 제목 검은 화면. 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비스트앤 하이라이트를 응원하는 뷰티앤라이트입니다. 심야 괴담회에서 사연을 제출하려 묵혀두었던 이날만은 기다렸어요. 야 잠깐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심야 주소를. 저희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005년 제가 고등학생 때 직접 겪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서울 중심에 있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오래된 학교였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필로티를 지나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계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방송실 문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는 시청각실로 향하는 통로와 문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방송부 동아리의 아나운서였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학교 축제가 열렸고 방송부는 이때 방송제를 하여 축제가 가까워질 때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대본 연습을 했습니다. 주로 시청각실에서 연습을 진행하였고 방송실 문에는 작은 네모난 유리창이 하나 있었는데 선배들이 그 창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곧 열릴 방송제를 위해 시청각실에서 대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청각실은 영화관처럼 앞은 낮고 뒤는 높은 계단식 구조였는데 저는 오른쪽 맨 뒷자리에 함께 아나운서를 맡았던 친구는 대각선 반대편인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붙어서 연습을 하면 놀 거라고 생각한 선배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시청각실 앞에는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던 커다란 프로젝션 TV가 하나 있었는데 화면이 꺼져 있으면 검은 거울처럼 내부가 전부 희미하게 비춰졌습니다. 대본을 읽고 있던 저는 무심코 그 프로젝션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대본 읽기를 멈추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잠깐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깜빡여 화면을 다시 보는 순간 친구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고개를 푹 숙인 여학생, 그리고 여름 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 학교에 모두 춘추복을 입고 등하교를 했기 때문에 하복을 입은 학생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친구 이름을 땡땡아 뭐하고 있어? 불렀습니다. 친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서서히 고개가 기울어지더니 검은 화면 속의 그것에게 어깨를 기대고 조는 듯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굴려 화면에서 점차 친구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머리만 기울인 채 앉아있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긴 단발머리의 그 학생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입이 기억날 정도는 아닌 것을 보니 흐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시청각실 뒷문을 벌컥 열어 방송실로 뛰어갔습니다. 방송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송실 문에 있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선배들이 저희를 보고 있어야 했는데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저는 가방만 챙겨 그대로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이후였습니다. 며칠 뒤 방송부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어제 시청각실에서 이상한 학생 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헛것을 본 줄 알았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 고개를 숙인 여자 학생, 그리고 하복. 제가 본 학생과 똑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겪은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송제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이야기는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방송실 문에 있는 작은 창 너머로, 누군가는 시청각실 맨 뒷자리에서, 또 다른 친구는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두가 설명하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한 하복을 입은 고개를 숙인 여자 학생. 그 이후로는 해가 지면 거의 모두가 혼자 시청각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의 졸업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따금 방송실 앞에서 서늘함을 느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졸업식 사진을 찍고 인사하고 학교를 나서려는데 늘 인사를 나누던 경비 아저씨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 이제 졸업해서 학교 안 올 거니? 안 올 거니까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저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뭔데요? 아저씨는 잠시 학교 건물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송제 준비하다고 맨날 연습하던 그 시청각실 있잖아. 예전에 여름에 거기서 학생 한 명이 목을 매 숨진 적이 있었어.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학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였어. 저와 친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방송제 때 저희가 겪었던 일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문을 나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방송실이 있는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창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도 오래된 TV 화면이나 검은 게 비치는 유리를 보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뒤를 먼저 확인합니다. 와. 야, 둘씩 읽으시는데 팔꿈치에도 닭살이 돋네요. 명작이다 이거. 이거는 약간 블랙미러에나 나올 법한. 그러니까 이거 심야괴담에 보내셨으면은 채택됐을 것 같은데? 무서운데? 내가 봤을 때 수의실 아저씨가 장난치신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축제니까 그럼요. 축제 기간에 귀신의 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한번 놀리려고. 그쵸. 그랬겠죠. 네, 검은 화면 하니까 저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공연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였는데 그때 밤 비행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남았지 하고 그 화면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터치를 해서 키고 아 이만큼 남았구나 하고 껐는데 그 순간 글자가 딱 보이는데 보통 그냥 꺼지잖아요. 글자가 딱 보이는데 네 얼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얼굴 세 글자가 비행기 화면에요? 비행기 화면에? 비행기 화면에 네 얼굴 이렇게 세 개 딱 써져 있고 이거 찍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 진짜로? 야, 너무 답답한 게 이거를 아무도 뭐 티셔츠 프린팅에 있던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네 얼굴 화면에 이렇게? 네 얼굴 이렇게 써져 있어. 모자. 아니 옛날에 그런 한글 패치된 모자 많이 아니면 있었죠. 뒤에 이제 다른 고객님이 이렇게 일어선 거죠. 아니야. 아 여기 외국인이 아니, 진짜로. 이 글자가 뭔지 모르지만 와 읽어서 진짜로? 아니 내가 그러니까 꿈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 꿈 아니야 진짜로. 아니 그렇게 근데 네 아니 네 얼굴이 얼굴 웃기잖아. 아 웃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어떤 뭐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얼굴 적혀 있었다니까. 아 그래서 이거 혹시나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그거를 누가 장난을 칠 수 있는 건지 한 번쯤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없잖아. 내가 갑자기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나 네 얼굴이라는 글자를 봤다. 이거 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항공사인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항공사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나. 네 분명히 댓글에 MSG 심하네. 미쳐버리겠네. 아니 진짜. MSG 심하네. 그래서 내가 잠이 이거를 덜 깼나 보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진짜 찍으려고 그 핸드폰 어디다 둔지 모르죠. 막 잘 모르잖아. 모르지. 어디다 뒀지? 어디다 뒀지? 막 이러면서 그 막 옛날에 하다가 그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그 약간 아니야 응원하는 그 플랜카드처럼 아니 하는 그러면 내가 핸드폰으로 이거 했지. 네, 핸드폰을 찾는데 없더라고. 피곤했나 보네. 아니면 기장님이 요섭 씨 팬이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왜 네 얼굴이라고? 이거는 잘생겼다, 뭐 귀엽다 이거 쓸라 그랬는데 이제 뭐 하다가 내가 끈 거야. 끈 거였어. 아무튼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성건 이제 좀 가셨어요? 저요? 괜찮아요. 네 얼굴로 좀 네, 괜찮았어요? 중화됐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예. 아까부터 무서워서 사실. 자 다음이 기광 씨. 정말요? 네네네. 자 19번입니다. 이번에 19번. 자 닉네임 해피, 제목 인원 점검.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군복무를 했던 지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은 산속에 있는 작은 부대에서 생활했대요. 매일 저녁 조무를 마치면 생활관 인원을 확인한 뒤 취침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인원수가 맞지 않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알포인트네. 분명 생활관에는 18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점검표에는 19명으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실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고 또 세고 생활관 이름표까지 하나씩 확인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사람은 18명, 점검표는 19명. 간부도 이상하다며 다시 확인했지만 결국 점검표의 숫자만 고쳐 쓰고 넘어갔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선임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 마지막까지 세지 마. 무슨 뜻인지 몰랐던 지인은 며칠 뒤 야간 점호를 마친 후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 누운 채 옆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7, 18, 그리고 마지막 19.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생활관에는 분명 18개의 침상밖에 없었는데 맨 끝 벽 앞 침상도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누워 있었던 거죠. 얼굴은 보이지 않은 채로 뭐지? 하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옆 침상 선임이 지인의 팔을 꽉 붙잡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냐? 지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자 선임은 다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절대 다시 세지 마. 다음날 아침 벽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불도 사람도 아무것도. 저녁하기 전 지인이 용기를 내 선임에게 그날 일을 다시 물어봤고 선임은 한참 말이 없더니 지인을 가만히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너 그날 몇 명까지 셌어? 지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저도 단체 사진을 보면 무심코 사람 수를 세려다가 멈추게 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19번째를 보게 될까봐. 무섭네요. 야. 무서운데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보통 선임들이 그래요? 이제 신병이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이런 똑같은 경험은 아닌데 그 우리 부대에 그 예비군 선배 한 분이 딱 한 분만 훈련하러 오셨어. 한 분이. 그래서 우리 그 생활관에서 말고 그 위에 이제 이발하는 그 장소에 따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했는데 그 신병이 오면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저분이 저기 우리 병장 다음 주에 전역하신다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요 지인분 그 선임한테 그 당하신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죠. 당하신 것 같아. 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게 아니라면 진짜 무서운 사연이죠. 근데 휴가자를 그럴 수도 이제 있고 빼놓고 또 샜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도 맞아요. 19명이면 18명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무섭긴 하네. 그게 무섭잖아. 침상이 그 관물대가 없는 데서 아마 한 사람이 쪼그려서 자고 있다는데 이렇게 예.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뭐 1소대, 2소대, 3소대 있는데 어느 날에 막 4소대 생활관 같은 게 보일 때가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없는데 있잖아요. 없는 곳인데 생긴 곳, 맞아. 막 있는 것도 있고. 저기 막 원래 뭐였는 줄 알아 막 이런 거 많고 그죠. 아 무섭네. 좋습니다. 그러네. 자, 이제 제 자. 차례죠. 네. 자 24번입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무섭지 않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각몽 이런 게 더 이야기고. 무서울 수도 있어. 들어야지. 자 닉네임 민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꼭 자각몽을 꾸는데 주로 꿈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 눈을 감고 속으로 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꿈에서 깨곤 했어요. 이게 저만의 꿈을 깨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꿈에서 깨는 속도가 느려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잠이 들었는데 꿈속의 장소는 산 중턱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오른손에 작은 깃발을 든 남성이 앞장서고 있는 걸 보니 가이드와 관광객분들 같더라고요. 그제서야 나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위쪽 중턱에 다른 그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그룹의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이 관광객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바로 또 꿈이구나, 깨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평소처럼 눈을 감고 속으로 깨야지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꿈에서 깨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오른쪽 귓가에 저희 가이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딴 걸로 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매년 한 번씩 자각몽을 꾼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 저는 또 자각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 아빠가 평소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던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거 누군가 할 줄 알았어요. 결국 앞차와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뒤에는 갓길에 있는 졸음 쉼터로 다 같이 이동했어요. 보험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문득 현실과 맞지 않는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처럼 꿈에서 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리 시도해도 절대 깨지지 않았어요. 혹시 오빠들은 꿈에서 자각한 뒤 입 밖으로 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결국 꿈속에서 실제로 크게 외쳤어요. 이거 꿈이잖아! 그러자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멀리 있던 아빠와 상대 운전자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까지 동시에 고개를 획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비슷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더니 제 앞에 마치 다른 차원처럼 보이는 작은 공간을 보여주면서 저기로 뛰어들어봐 라고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방 밖에서 제 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뛰어들어야 하는지 몰라 몇 번 실패했지만 결국 그곳으로 뛰어드는데 성공했고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장 소름이 돋는 건 꿈속에서 이거 꿈이잖아! 라고 외쳤을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던 그 순간, 그리고 두 번의 자각몽 모두에서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자각몽은 아직 꾸진 않았지만
만약 오빠들도 자각몽을 꾸게 된다면 부디 입 밖으로 꿈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꼭 최대한 빨리 꿈에서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무서운데요? 무서운데? 소름 돋아. 동시에 딱 돌아봤을 때 약간 그 연출이 생각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아 근데 자각몽 꿔보신 분 계세요? 전혀 없어요. 루시드 드림이 자각몽인가요? 내가 지금 꿈인 무섭다. 걸 꿈을 인지하고 꾸고 있는 있다. 거지. 꿈이잖아 했는데 거기에 계신 사람들이 다 나를 본다는 게 조금 그게 제일 무섭긴 하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죠.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동훈 씨가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주 꾼데 8번 분이시고요. 8번. 8번 뭐라고 외쳐야 돼? 꿈이잖냐? 꿈이냐? 이렇게. 아니면 뭐라고 거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리송하게 꿈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었던 거를 내가 알아챈 걸 모를 수도 있는데 알았었구나는 헷갈리게. 거를 너가 알았다면 나를 쳐다보면 안 되겠지. 데이드림을 부르면 되죠. 꿈을 꿔. 데이드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더 쳐다보자. 멋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춤추면 되죠.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아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어떻게 두준 씨 잘 수 있어요? 아, 잘 오케이 좋아요. 닉네임 요정섭이 님이시고요. 가위 이야기입니다. 제목 왜 이렇게 가위들을 눌리셔? 아 정말 바위에 눌리면 아프잖아요. 도자기면 따뜻할 텐데 그지? 도자기에 눌리면 따뜻해. 제목 제발 부르지 마. 저는 학창 시절 매일 가위에 눌리면서 지냈던 시절 중에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몸이 땅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때 눌렸던 가위는 여태 눌렸던 가위 중에 눌림이 가장 강했습니다. 가위에서 풀려나기 위해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몸을 뒤에서 누가 꽉 껴안은 느낌이 너무 소름 돋아서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불렀지만 못 들으셨는지 요리에 집중하시더라고요. 대답 없으신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동시에 몸에 압박이 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순간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귓가에 속삭이듯이 부르지 마! 제발 부르지 마! 라고 했어요. 계속 엄마를 찾고 부를수록 압박이 더 세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진짜 무슨 일 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엄마 하면서 외치던 그 순간 화난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내가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했고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가위 풀리고 나서 너무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엄마에게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었냐고 하니까 언제 불렀냐고 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한참을 멍하게 있었던 가장 소름 돋았던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와. 네, 예전에 저희 이제 한참 비스트 때 투어 돌 때 또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가위를 자주 눌리니까. 아 맞아. 아 유선민 그때 거의 나 이거 말해줬었던 것 같은데 그 혼자 이제 각방 이제 쓸 때였어요. 그러다가 가위가 눌릴 것 같다 또 느낌이 오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내 방으로. 근데 헤어스타일리스트 해주시는 분 누구야? 갑자기 들어오더니 내 발을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거야. 그러더니 나가. 맞아 이 얘기 들었는데 들은 거 같은데. 해줬어. 맞아. 그러고 가위에 눌렸다가 깨가지고 이제 가서 물어봤죠. 내 방에 왜 왔냐. 근데 올 수가 없잖아요. 카드키도 없을 뿐더러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오해를 크게 살 뻔했네. 오해를 크게 살 뻔했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에 진짜 뭔가 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시원해. 오늘 꿀잠 자겠다. 진짜 어우, 사연 정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위 사연이 뭐였어요? 1위 사연이 있었어요? 아까 저희 19번, 24번, 8번, 그 배달 33번. 일단 33번부터 쓱 읽어봐 살짝. 어디야? 3번 3번, 30. 일단 그럼 33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닉네임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무서우실 것 이야 좋습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직장까지 일본에서 다니고 있는 라이트입니다. 저한테는
여름 남양 특집하면 대학교 때 같이 알바하던 친구가 무서운 건 아닌데 신기한 일을 겪었다면서 해줬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야기하기 쉽게 그 친구를 저로 지칭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대학교 입학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입학식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자취방을 잡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곳은 그냥 평범한 주택가 근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느라 면접도 봐야 하기도 했고 침구나 각종 도구를 사려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기도 해서 제가 사는데 근처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한 2주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새벽에 종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일어나서 종소리가 날 게 뭐가 있지? 하고 대충 구글맵을 펼쳐서 보다가 주변에 절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무언가가 톡톡톡톡 두드리는 소리와 같이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하고 꿈에서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종소리가 댕댕 하고 울렸고 눈을 떴더니 아침이더라고요. 꿈인가? 하고 꼬집어 보는데 꿈은 아니었고 핸드폰 시계를 봤더니 아침 6시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무슨 꿈이람? 이게 무슨 꿈이람?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을 시작으로 이틀을 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랑 터벅터벅 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였어요. 오래된 곳이라 방음이 좀 안 되는 곳이긴 했지만 정말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나 그게? 할 정도로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소리가. 그리고 그걸 깨달은 순간 또 댕댕 울리는 종소리랑 같이 눈을 떴고 시계를 보니 6시. 이쯤 되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싶긴 한데 뭔가 그런 꿈을 꾸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까요. 5일째 되는 날 그냥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그날은 조금 늦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똑같이 소리가 들렸고 이제 문 앞인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뭔지 드디어 깨달았는데 그건 스님의 목탁 소리였어요. 근데 스님이 목탁을 바닥에 놓고 칠 텐데 일본에서는 바닥에 두고 치는 경우가 대다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 있나? 이 생각을 하자마자 또 어디에선가 종소리가 댕댕 하고 울렸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현실에도 또 똑같이 댕댕 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는 6시였어요.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다녀와서 평범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목탁 소리와 같이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으로 다가서는 누구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고 바깥에서는 절에서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절에서 왜 오지? 라는 생각을 했고 댕댕 하는 소리와 같이 눈을 뜨니 또 침대였고 땡땡 소리와 같이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꿈이지만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같은 대학교에 입학한 고등학교 동창이랑 밥 먹고 놀다가 평범하게 들어와서 잤습니다. 또 똑같은 꿈, 그 꿈에서 누구세요? 하고 저는 묻고 절에서 왔습니다 하는 똑같은 대답. 이어서 저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했고 보통 시주는 절에 갔을 때 동전을 넣는 걸로 아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찝찝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드릴 게 없어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 순간 목탁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섰더니 스님이 서 있는데 삿갓으로 얼굴은 안 보이는데 현관문 너머에 있는 부엌 냉장고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스님은 냉장고를 가리키더니 웃는 입으로 아닙니다. 잘 받았습니다. 하고는 제가 뭐지? 하고 눈을 깜빡하는 순간 종소리가 댕댕 들렸고 또 눈을 뜨니 똑같이 댕댕. 절에서는 종이 울리고 있었고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지? 하면서 그
그날은 딱히 어디를 가는 날도 아니었고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으므로 늦잠을 자러 갔고 한 2-3시간 정도는 더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해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취생이라 자취생 냉장고라서 있는 건 계란 6개 팩으로 산 거 하나, 그리고 우롱차랑 식빵 한 봉지뿐이어서 계란 후라이랑 식빵을 먹어야겠다 하고 계란을 꺼내서 후라이팬에 톡 하고 깨서 내용물을 보는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이? 이게 뭐지? 하고 순간 당황했지만 다른 계란 쓰지 하고 다른 계란을 까도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6개의 계란을 다 깠는데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그래? 아니 순간 이게 뭐야? 하다가 갑자기 아까 꾼 꿈에서 스님이 잘 받았습니다 하고 웃던 게 떠올랐습니다. 스님이 잘 받아갔던 게 계란이었나? 그날 결국 아침은 나가서 사 먹기는 했는데 딱히 무서운 건 아닌데 그냥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다. 계란을 이렇게 날달걀을 깼는데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거야? 자, 약간 그러면 레이더가 환불 받을 수 있다 없다? 환불이야? 근데 깨면 땡이니까. 근데 깼는데 없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네 얼굴처럼 설명할 수가 없는구나. 설명할 수 없지. 그렇지. 33번이었죠. 이제 3번 해볼까요? 3번? 3번. 3번도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임다라다라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30대 라이트지만 15년 동안 운동선수로 생활을 했고 체육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운동선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 운동부터 야간 훈련까지 하루 종일 그 몸을 짓눌러 오는 그 지독한 피로감을요. 고등학교 3학년 가을, 그날도 어김없이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 청소까지 끝낸 뒤 10시 반 소등에 맞춰 기절하듯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밤이고 새벽이고 불시에 사감 선생님이 순찰을 돌곤 했습니다. 새벽 3시인지 4시인지도 모를 깊고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덜컥하고 저희 방문을 열고 슬그머니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또 사감쌤인가? 안 자는 걸 걸리면 곤란하니 저는 숨을 죽이고 눈을 감은 채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희 방 현관에는 발걸음이 스치기만 해도 눈이 부시게 켜지는 자동 센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방 안은 미동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그대로였습니다. 즉 신발장 센서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직감적인 공포에 온몸에 털이 바짝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굳어버린 채 아주 미세하게 실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 문 앞에 검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긴 여자의 실루엣,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쳐다보던 그 순간 여자의 그림자 바로 옆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자의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역류하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새벽 3시 사감 선생님이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순찰을 돌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제발 나를 보지 않기를, 제발 빨리 아침이 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여전히 떨리는 가슴을 안고 옆방 친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야, 너 어제 새벽에 사감쌤 순찰 소리 들었어? 그러자 친구가 밥숟가락을 멈추더니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봤어? 뭘? 나 어제 새벽에 가위 눌린 것처럼 눈이 떠졌는데 어떤 여자랑 꼬마애가 같이 서서 날 내려보고 있었어. 너 그거 몇 시쯤인데? 새벽 3시? 4시? 그쯤? 서로 다른 방에 있던 두 사람이 같은 시간 똑같은 엄마와 아이의 형체를 목격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밤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친구가 몰래 제 방으로 넘어와 덜덜 떨며 같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된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 기운에 옛 생각이나 무심코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너네 고3 때 우리 기숙사에 귀신이 있었던 거 아냐?
나 그때 진짜 엄마랑 아이 귀신 보고 죽을 뻔했잖아. 그러자 제 옆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당시 저와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너도 봤어? 정적이 흐르고 저와 옆방 친구는 얼어붙은 채 그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봤다고? 어떻게 생겼는데? 친구는 아주 무덤덤하게 그러나 우리의 피를 말리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꼬마애랑 그 엄마잖아. 매일 새벽마다 우리 발치에 서 있었던 거. 저희는 그 자리에 단 한마디도 더하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 엄마와 아이는 매일 밤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생들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저희가 매일 고된 훈련을 하고 밤마다 잠들었던 그 기숙사 부지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정신병원 터였다고 합니다. 그 엄마와 아이는 대체 그 기숙사에서 누구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한데요.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와. 이 약간 동훈 씨랑 저의 그 검은 봉지 그죠. 에피소드랑 비슷하네. 약간 그러네. 비슷한 거죠. 같은 예, 장소에 공유. 예. 무서운 사건 공유. 몰랐는데. 그러니까. 야, 근데 덕분에 진짜 시원한데요. 계속 지금 소름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런 또 진기한 경험을.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이번 주도 좀 남은 한 주 또 덥지만 또 파이팅 하시고 네. 저희는 또 조만간 또 재밌는 거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안녕.